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두 마리 토끼 중에서 바로 이제 실업률, 그다음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물가 상승은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뭐 연초 정도 되면은 올해의 물가 상승률은 몇 퍼센트 정도를 예상합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 것만큼 정확하게 딱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의 물가 상승률은 2%가 예상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막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 5%, 7% 이렇게 올라가면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가져가야지만 가장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목표치를 2% 정도대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뭐 올해 물가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 물가 상승률만큼 정확하게 딱 연말에 맞아진다면은 모든 계산에서의 어떤 비용, 사회적 추가적인 비용이 들 일이 없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첫 번째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쫙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정확한 실질적으로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대비용,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피셔의 가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물가 상승률이 가장 건전하게 2%가 예상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거예요. 100만 원을 갖다가 돈을 빌려줄 건데 1년 뒤에 내가 최소한 5%의 이자를 받고 싶다. 너무 욕심이 큰가요? 지금 같은 저금리에 한동안에 5%의 이자를 받고 싶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내가 명목 이자율을 저 친구한테 몇 퍼센트를 제시해야 됩니까? 지금 100만 원, 근데 앞으로 2%의 물가 상승률이 예측되어진다.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5%의 이자는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 명목 이자, 그죠? 명목 이자율은 7%를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물가 상승률이 2%가 정확하게 올라갔을 때 나는 그 물가 상승률 2% 제외하고 5% 이자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의 물가가 상승되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임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2% 물가 상승률이 예측돼. 나는 최소한 올해는 7%의 임금 상승률을 원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명목 임금 상승률은 9%를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물가 상승률 2% 제하고 실질적으로 7%의 임금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피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예측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면은 사회적 비용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근데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피셔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의 추가적인 비용은 든다. 사회적 비용은 든다. 그거 갖다가 이제 메뉴 비용, 구두창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경제는요, 항상 용어가 순수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메뉴 비용은요, 여러분 식당 가면요, 아무리 정확하게 물가가 이제 얼마큼을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하더라도 그 예측한 것만큼 메뉴판은 바꿔야 돼요. 그죠? 가격이 뭐 1,000원이었으면은 뭐 2% 다음에 좀 올라가는 거, 그걸 갖다가 고쳐야 됩니다. 그럼 그 메뉴판 고치는 정도의 비용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벽에 이렇게 메뉴판 이렇게 쫙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가격대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 그냥 우리 판에서 이렇게 메뉴 보시면은 가격표에 항상 이렇게 자체가 고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스티커가 붙여 있겠습니까? 하도 가격이 자주 바뀌니까, 그죠? 그렇게 뭐 판을 전체 바꾸느니 어차피 또 바꿀 거 그냥 스티커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메뉴판의 가격에 스티커로서 그 가격을 고치는 것이 붙여 있으면요, 그건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안정적이면요, 물가가 그렇게 자주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 메뉴판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스티커를 붙인다는 것은 어차피 또 바뀔 건데 스티커거든요. 그랬을 때는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 상황이다, 불안정한 상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메뉴 비용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구두창 비용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고 다니는 구두의 그 뒤꿈치, 그죠? 그 뒤꿈치가 닳아서
그러면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만큼 많이 걸어 다닌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뭘 뜻하냐면요. 이렇게 좀 순수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가가 자꾸 이렇게 불안정하게 가져가면요. 현금을 굳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물가가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떤 실물 자산을 갖고 그때 현금을 이제 바꿔서 쓰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돈을 착 찾아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이제 올라갈 것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실물자산이라든지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바꿔서 쓰는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만큼 구두창이 든다 해가지고 구두창 비용 이 정도, 그죠? 이 정도의 이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해 물가 상승률이 2%가 예상되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뭐 5%, 7% 이렇게 훅 올라갈 때 그때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소득 재분배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소득 재분배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럼 똑같은 예로 가져갑시다. 2%에 내가 5%의 실질이자를 가지고 싶어서 7% 이자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물가 상승률이 10%예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 나는 손해입니까? 아니면은 이득을 본 겁니까? 손실을 본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100만 원 다 쓸 수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5% 이자를 바라보고 물가 상승률 2%까지 합쳐서 7% 이자를 줬는데 1년 뒤에 딱 보니까는 다 받아도 나는 107만 원인데 뭐예요? 그것은 그 똑같은 100만 원짜리 물건이 11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채권자.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미리 땡겨서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재분배에서 소득 재분배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기업이 여러 가지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이 돈을 미리 받아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이 채권자일까요? 채무자일까요?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빌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 뒤에 나 돈 수익 많이 내줘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채권자예요. 기업은 미리 쓰고 수익 많이 내줄게. 근데 물가가 훅 올라가. 미리 당겨 쓴 사람이 이득인 거거든요. 부자인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더 많이 이제 이익이 된 거고 채권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래서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가중되는 그러한 소득 재분배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소득 재분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을 넣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손실이 되겠죠. 그죠? 그만큼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자는 똑같이 나오는데 100만 원씩 나오는데 물가는 훅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과 훨씬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임금 교섭할 때도 5월달 교섭을 하면요. 그 다음 거 1년까지 가야 됩니다. 물가가 갑자기 2% 예상했는데 10%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 임금 더 올려줘?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손실이 되어지고 바로 그러한 소득 재분배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장기 계약하겠습니까? 예측된 대로 딱 물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나? 들쑥들쑥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이요 경제가 불안정하면요 장기로 절대 돈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타로 항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더 불안을 가중시켜요. 돈이라는 것은 바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용해야지만 그만큼의 이제 안정된 상황을 가져가는데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뭐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장기 계약이 안 하고 단기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지고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 투자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긍정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의 투자를 얘기하고요. 투기는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고 팔고, 그죠? 내가 사는 집을 갖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몇 채씩 가지면서 투기죠, 그거는.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금을 쌓아 모아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요, 어떻게 보면
투기라는 것은요, 항상 불안정한 상황, 경제가 불확실할 때, 불안정할 때, 불확실할 때 투기라는 것들이 더 막 붙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바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생겨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들도 참 무서운 게요.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 1%를 잡기 위해서요. GDP 3%를 희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디플레이션도 무섭지만은 인플레이션도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은 0%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최소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가져가야지만 경제가 가장 건전하게,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 할 때는요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가져갈 때를 우리가 보통 뭐 3%대 말고요 5%, 6%, 10% 이럴 때의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